미국의 이란 타격이 4월 6일까지 유예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협상이 시작됐고 종전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 뉴스에서는 파키스탄과 튀르키예가 중재에 나섰고 미국이 공격을 유예했다며 전쟁이 곧 끝날 거라 떠듭니다. 하지만 완벽한 착각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15개조 평화안을 극단적이라며 비웃고 찢어버렸습니다. 수뇌부가 전멸하고 핵심 군사시설이 초토화되었는데도 이란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세계 최강 미군조차 뚫을 수 없는 폭 40km의 거대한 지정학적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앞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열려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뒷문인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 1위 미국조차 이란이 설계해놓은 고통 인내 게임에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구조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 중동에서는 5주째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 핵시설과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혁명수비대 핵심 지휘부 다수가 제거됐습니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미국의 앞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유조선 통행량은 평시 대비 70% 넘게 급감했고 15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WTI 유가는 한때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했고 해운 운임은 최대 80% 치솟았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고 핵시설을 불태웠는데 왜 해협은 아직도 열리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시선을 표면에서 구조로 옮겨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최후 통첩 시한을 4월 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파키스탄과 튀르키예가 중재에 나서면서 협상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된 미국의 15개조 평화안을 이란은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수뇌부가 다수 제거된 나라가 보이는 반응치고는 이상합니다. 그리고 3월 26일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을 암살한 직후 개전 이후 한 달간 침묵하던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미사일 숫자로 승패가 갈리는 화력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누가 더 상대방의 경제를 먼저 무너뜨리는가의 소모전입니다. 그리고 그 소모전의 판을 설계한 쪽은 이란입니다. 이 전쟁의 판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 하필 이 바닷길인가? 호르무즈 해협의 폭은 40km,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목으로 전 세계 해상 석유 물동량의 약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원유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내보내려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회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우회 파이프라인들을 모두 합쳐도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물동량의 4분의 1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병목입니다. 그런데 이 병목에는 구조적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박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수심 깊은 항로가 이란 쪽 해안에 바짝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유조선이 이란의 코앞을 스쳐 지나가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항로 옆에 이란이 수십 년째 시료 지배하며 미사일 포대를 쌓아온 섬 3개가 해협의 서쪽 입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더 들여다보면 또 다른 층위가 나옵니다. 이란 본토와 캐슘섬 사이 클라렌스 해협이라 불리는 좁은 내해입니다. 이란은 이곳 지하에 미사일 기지와 고속정 기지를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왔습니다. 외부에서 타격하기 어려운 지형입니다. 앞문을 억지로 열어도 이 옆문에서 쏟아지는 공격을 동시에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설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반대편 바다로 시선을 옮기면 홍해 남쪽 끝에 또 하나의 병목이 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유럽행 항로의 관문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2%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해협 바로 위, 예멘 땅에 이란의 대리 세력 후티 반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선박들은 홍해로 우회하려 합니다. 그런데 홍해도 후티가 장악한 길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앞문을 열려고 힘을 쓸수록 뒷문은 더 단단히 잠기는 구조. 이란은 이 지형을 무기로 만드는데 수십 년을 썼습니다. 미국 앞에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골라도 함정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하르그섬 타격입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이 터미널을 불태우면 이란의 외화 수입을 단번에 끊을 수 있습니다. 실행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밀 유도 폭탄만으로 충분합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이 방향을 겨냥하고 있고 언론도 이 시나리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략가들은 이 선택지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르그섬을 불태워도 이란의 해상 통제력은 그대로입니다. 섬 3개는 여전히 호르무즈 입구를 겨누고 있고 클라렌스 해협의 지하 기지는 건재합니다. 무엇보다 이란은 수십 년의 제재로 이미 바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석유 시설이 파괴된다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나라가 아니라는 걸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지가 부상했습니다. 해병대를 투입해 호르무즈 서쪽 입구의 섬 3개를 직접 점령하는 것입니다. 섬을 손에 넣으면 해협 통항의 물리적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상군 7,500여 명이 중동에 집결한 배경에 이 시나리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경고를 보냅니다. 1915년 갈리폴리, 연합군은 오스만 제국의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웠지만 결과는 25만 명의 사상자와 처참한 철수였습니다. 섬을 점령하는 것과 섬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각 섬마다 1,800명에서 2,000명의 병력이 상주해야 하고 그 병력은 이란 본토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공격에 상시 노출됩니다. 점령이 아니라 소모전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 선택지를 꺼내는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미군이 섬을 향해 움직이는 조짐이 보이자 한 달간 침묵하던 후티 반군이 즉각 홍해에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앞문을 열려는 시도가 시작되자마자 뒷문이 잠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란의 듀얼 초크포인트 전략이 실제로 가동된 순간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3월 26일 직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을 암살한 바로 그날, 후티는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개전 이후 한 달간 침묵을 지키던 후티가 정확히 이 시점에 전선에 뛰어든 것은 이란의 지휘 채널이 건재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혁명수비대 수뇌부가 다수 제거됐음에도 대리 세력과의 연결망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 정보부 장관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 폐쇄도 우리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섬들을 향한 지상작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앞문을 건드리면 뒷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홍해를 지나는 전쟁 이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고 대형 해운사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통행료 수입은 급감했고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운송 기간은 평균 10일 이상 늘어났습니다. 해운 운임은 최대 80% 치솟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수입 물가에 얹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한편 미국과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 채널에서는 전혀 다른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달한 15개조 평화안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후티와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무장 해제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이란은 이 제안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이란이 이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리 세력 포기는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전략적 자산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협상처럼 보이는 이 국면이 실제로는 시간을 버는 숨고르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의 4월 6일 시한이 다가오는 동안 판은 조용히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기고 있습니다. 핵시설을 타격했고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으며 혁명수비대 핵심 지휘부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목적이었던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있지만 전쟁이 풀리지 않는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그 비용은 이미 서방 경제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박 전쟁 위험 보험료는 평시 0.05% 수준에서 1%대로 치솟았습니다. 1억 달러짜리 화물을 실은 유조선이 한 번 통과할 때마다 100만 달러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비용은 해운사가 고스란히 화주에게 넘기고 화주는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유가는 한때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했고 희망봉 우회 항로로 돌아가는 선박들이 늘면서 아시아발 운임지수는 전쟁 이전 대비 급등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단순한 물가 상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JP모건은 이미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1회로 조정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버텨온 신흥국과 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은 자본 유출 압박에 직면합니다. 중동발 공급망 충격이 글로벌 긴축 기조를 연장시키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란의 상황은 다릅니다. 수십 년의 제재로 이미 달러 결제망에서 상당 부분 이탈한 이란 경제는 역설적으로 이 전쟁에서 잃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가 폭등은 이란산 원유의 밀수출 단가를 끌어올립니다. 제재 밖에서 에너지를 사들이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과의 결속을 강화할 이유가 생깁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흔들릴수록 이란을 우회로로 활용하려는 수요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여기서 이란이 노리는 균열이 보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서방 정치인들은 여론의 압박을 받습니다. 선거에 민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솟는 기름값과 물가는 정치적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이란은 전장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내부가 먼저 흔들릴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군사력의 우위가 경제적 인내심 앞에서 무력화되는 구조. 이것이 이 전쟁이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전쟁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입니다. 당시 이라크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란을 밀어붙였고 국제사회는 이란이 버티지 못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8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란은 경제가 무너지고 수십만 명이 희생되는 와중에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그 전쟁에서 배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군사력의 열쇠는 시간과 인내심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이 구사하는 듀얼 초크포인트 전략은 그 경험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구조적으로 더 가까운 비교는 베트남전입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북베트남을 두들겼지만 전쟁은 2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북베트남이 선택한 전략은 정면 대결이 아니라 소모전이었습니다. 미국의 국내 여론이 흔들리고 경제적 부담이 쌓이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미군을 철수하게 만든 건 전장의 패배가 아니라 미국 내부의 균열이었습니다. 이란의 전략가들은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란은 베트남보다 훨씬 정교한 외부 압박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후티 반군, 헤즈볼라,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이 대리 세력들은 이란 본토가 공격받는 동안에도 독립적으로 전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토가 불타도 전쟁 수행 능력이 분산되어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반면 미국이 처한 구조적 제약은 베트남전 당시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명확한 종전 조건을 설정하기 어렵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집니다. 15개조 평화안이 사실상 이란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협상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나리오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란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과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지금 이 전쟁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답은 전장이 아니라 이란 내부에서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지상전이 부담스러운 미국은 다른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이해하려면 먼저 쿠르드족을 알아야 합니다. 쿠르드족은 중동에서 네 번째로 큰 민족 집단입니다. 인구는 약 3천만에서 4천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게는 독립국가가 없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경이 그어지는 과정에서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 시리아 4개에 걸쳐 쪼개진 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란 서부에만 약 1천만 명의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와는 수십 년째 갈등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불만이 쌓인 무장 세력이 이란 서부 산악 지형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런던에서 이란의 군주제 지지자, 공화주의자, 아와즈계와 쿠르드계 야당 인사들이 조용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반정부 모임이지만 CIA가 이란 내부 쿠르드 무장 세력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정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서부 쿠르드 지역을 집중 폭격한 것도 쿠르드 반군이 봉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분석됩니다. 이란을 전장에서 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갈라지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는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 쿠르드 세력 지원은 튀르키예를 자극합니다. 튀르키예 역시 국내에 대규모 쿠르드 인구를 안고 있고 쿠르드 무장 세력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지금 튀르키예는 이란,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는데 쿠르드 무장화가 가시화되면 중재 역할을 접고 독자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특정 쿠르드 조직은 배제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튀르키예의 반발을 관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감지됩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후계 구도를 둘러싼 혁명 수비대 내부의 긴장이 외부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의 방어 구조는 이런 내부 균열이 곧바로 전쟁 수행 능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앙 지휘망이 흔들려도 각 지역 사령부와 대리 세력이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도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비적대국 선박의 위안화 결제를 요구하면서 달러 중심의 에너지 결제 체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유가 충격을 넘어 에너지 결제 통화의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4월 6일 최후 통첩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협상도 전면전도 아닌 이 교착 상태가 어느 방향으로 먼저 균열을 낼지 그 첫 번째 신호는 후티 반군의 움직임과 쿠르드 지역의 동향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의 승패를 미사일 숫자와 항공모함의 규모로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현대전에서 진짜 무기는 화력이 아니라 지형이고 지형을 무기로 만드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전략적 설계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를 잃었고 핵시설이 타격받았으며 혁명 수비대 수뇌부 다수가 제거됐습니다. 그런데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막혀있고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글로벌 유가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휘부가 무너져도 전쟁 수행 능력이 유지되는 모자이크 방어 구조, 그리고 두 개의 해협을 동시에 틀어주는 듀얼 초크포인트 전략. 이란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미국을 늪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이후 전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미국이 하르그 섬을 타격하는 제한적 군사 행동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할 경우
이란은 후티를 통해 바브엘 만데브를 전면 봉쇄하는 카드로 맞받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이 쿠르드 내부 공작을 본격화하는 방향을 택할 경우 전쟁은 단기 충격이 아니라 이란 내부의 장기 소모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든 해협 봉쇄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두 해협의 동시 마비는 에너지 수급과 수출 물류 모두에 직격탄이 됩니다. 지금 이 전쟁을 중동 뉴스로만 읽을 것인지, 우리 공급망 전략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그 선택이 생각보다 빨리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